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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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입니다.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정말 가을의 저녁답게 하늘도 파랗고 또 옆에는 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릉도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은 저희가 애정시, 사랑시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랑 종류가 굉장히 많죠. 가장 절절하고 애태우는 사랑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불륜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수년 전에 제가 퇴근길에 무심코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었는데요. 민병수의 이렇게 좋은데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일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내가 먼저 그대를 만났었다면 왜 이제서야 우리 만나게 됐니? 정말로 내가 가장 힘이 든 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언제나 뒤돌아가야 한다는 거. 자, 이 곡들을 들으면서요, 제가 그 노래의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면서 가슴을 저렸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기혼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정말 이상적인 상대가 나타나 열렬하게 구애를 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인생을 살면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준비하지 않아도 올 건 오고야 마는 게 인생이 아닐런지요. 20여 년 전 어떤 점잖은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식사 후 여은 시간에 웬 머리 허연 노신사가 자기의 애송하는 시라면서 당나라 시인 장적이라는 사람의 절부음이라는 시를 낭송하더군요. 절부음이라는 것은 절개를 지킨 부녀에 대한 찬가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제가 유부녀라는 걸 알면서도 고귀한 구슬 한 쌍을 선물하셨지요. 당신의 사랑에 감동하여 붉은 비단 저고리에 달았지요. 저는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저택에 살고요. 남편은 대궐에서 임금님을 모시고 있답니다. 당신의 너른 마음 해와 달처럼 밝은 걸 알지요. 그러나 저는 이미 남편과 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했지요. 당신이 주셨던 고귀한 굿을 눈물 흘며 돌려드립니다. 결혼하기 전에 당신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마지막 구절 원문이 허부相逢未嫁时, 이게 바로 왜 당신을 결혼 전에 못 만났는가 이런 탄식하는 구절입니다. 80세는 좋게 돼 보이는 노신사에게서 흘러나온 시를 들으면서 저는 위에서 소개했던 민병수의 이렇게 좋은 데가 떠올렸습니다. 혹시 저 노신사도 안타깝고 애타는 연애를 한 건 아닐까? 잠시 그런 생각을 몰래 해보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당나라 시인 장적은 왜 저런 은밀한 시를 공개적으로 대놓고 읽었을까요? 지지하다시피 이 시의 화자는 여성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에게 이끌려 선물을 받고 또 그 선물을 가슴에 달 정도로 적극적으로 구애를 받아들였지만 끝내 눈물을 흘리며 선물을 되돌려주면서 결혼하기 전에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미련과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당나라 시간에서 제법 명성이 자자한 장적 같은 시인이 왜 여성 화자의 입을 빌려 이런 불륜의 사랑을 읽었을까요?
이번 시 전체가 고도의 상징과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장족이 이미 말단 관직이 있으면서 상관을 모시고 있는데 다른 직자, 즉 지방에 있는 절도사로부터 높은 곳으로 스카우트를 제안받자 자신의 마음을 정조를 지키는 부인의 넌지시 빗대어 읊은 것입니다. 즉 시 전체가 알레고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 제목이 절부음, 즉 절기 있는 부인을 찬송하다라는 것이 맞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네. 네. 유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상대방이 준 값진 선물을 받아들이고 또 그 선물을 버젓이 옷에 달고 다닌 여자를 과연 절개 있는 여자라 할 수 있을까요? 또 그 남자의 구애를 거절한 것도 고위 관직에 있는 남편의 물질적 풍요임을 내세우고 있는데 만약 남편이 별볼 일 없는 남자였어도 거절했을까요? 그런 면에서 장족의 이 시는 작법상 썩 적절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냥 이 시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사랑이란 어쩌면 스쳐가는 바람일 수도 있는데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며 상처받지 말라는 것으로 보면 어떨까요? 사랑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당신 아니면 절대 안 되라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생사를 함께 하자며 맹세했던 사랑도 깨지기 일쑤니까요. 갈등 끝에 남자의 선물을 되돌려준 여성의 양심 발현에 여러분은 박수를 쳐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주저가 되는. 주저가 돼요. 네. 주저가 돼. 네, 아니라고요? 요즘 황혼 재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면 새로운 사람과 함께 베토벤의 월광곡을 들으며 이제는 옛일이 되어버린 일촉을 꺼내 팔뚝 아래 물들이고 격렬화되었던 감정도 따뜻한 온기로 되어 서로를 다독이고 주변의 사물에 잔잔한 설렘을 느끼며 산책하듯 남은 연생을 살아봐도 좋을 듯 하다고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그 우스갯말이 있잖아요. 아내가 동창을 만나러 이제 나갔는데 나갔다 들어와서는 남편이 재밌으냐 보니까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서 남편이 누가 또 땅을 샀대, 누가 또 증권에서 돈 벌었대, 누가 또 명품 걸치고 왔어, 이러면서 이제 떠보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 다들 말이야 이혼했는데 나만 남편이 있다고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그런 우스개가 있는데 이거 역시 우리나라 요즘의 세태를 조금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선생님 어떠십니까? 우선 저는 선생님이 주신 장적의 시를 보고요. 사실은 여성에 가탁해서 소주인을 섬기지 않겠다 이런 유교적인 덕목을 부르고 있는 시잖아요. 그걸 알아서 그런지 약간 수염 덥수룩한 남자가 연상되고 이렇게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좀 안 들었어요. 저한테는. 애들하고 간절하면 여기 아무것도 네. 없어. 그래서 안 들어서 그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해보면 그 새삼 저는 이 한시하고 와카를 비교하면서 일본 문화가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새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에서는 죽음은 하나다 이런 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도 천황이 있고 수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새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한 1200년 정도? 1200년 정도부터 천황이 있고 장군이 있고 이런 국가 정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은 하나다. 그러면 천황인가? 장군인가? 애매하잖아요. 또 게다가 무사들은 각 자기의 영주가 있어요. 그러면 내 영주도 죽은이고 죽은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한 셋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선생님, 왕은 분리만화 통치하지 않는데도 돼요? 왕은 이제 권위만 남고 권력은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권위만 낳고 실력은 없는 거죠. 사원 없어요. 사원은 없는 근데- 거잖아. 근데 그러나 그게 공존해. 그러니까 권위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 다음에 권위를 이용하는 거죠. 권력을. 그게 그런 상하 보완적인 네, 그렇죠. 보완적이죠. 서로 없어지면 애매한. 안 되는. 그러니까 대행을 좋아하는 거죠. 이거는 정치 대행 뭐 이런 거를. 천황도 나중에 대행이에요 다. 근데 여튼 뭐 그거는 그렇고 이 사랑 얘기로 돌아가면 일본에서 그러면 사랑 얘기는 뭔가 하면 무엇보다도 그 가장 사랑하면 떠올리는 사람은 사랑의 화신 겐지거든요.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이 교토를 무대로 했던 수도로 했던 이 시대는 약간 연애 지상주의, 사랑의 가치관이 굉장히 높은 때예요. 그래서 약간 여성적인 심리가 받아들여지고 여성의 활약의 장소도 많고 여성의 시인들, 여성의 소설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시기거든요. 근데 뭐 겐지 얘기를 여기서 뭐 전번에도 잠깐 했지만 겐지 얘기는 약간 반점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면 약간 스포일러가 된 것 같아서 좀 말하기 싫은 부분도 있고 그 중에 그 가장 이 사랑의 노래 중에 좀 재밌는 게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거야말로 불륜의 끝판왕. 아, 진짜? 네, 불륜의 끝판왕. 겐지도 불륜이 있지만 뭐 그 얘기는 빼고 겐지도 후회. 아, 그러니까 불륜이 재밌다니까. 아침에 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좀 아침에 보세요, 아침. 근데 그 불륜의 끝판왕은 겐지가 남자 친구가 있잖아요. 어. 그 친구가 어. 자기의 부인하고 어. 이제 바람이 났던 거죠. 근데 어. 그거가 이제 몰랐었는데 어. 그 남자는 그 친구는 아무튼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병들어요. 죄책감이 병들어서 결국은 사망하는데 임종하면서 이런 시를 남겼어요. 이제 57577 여러분 아시죠? 이제 죽어서 연기가 되어 하늘로 사라질 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나를 누군가가 알아주었으니 사실은 몰래 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근데 죽으면서 슬프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남겼고 거기에 대해서 이 겐지의 마누라인 뭐 마누라도 여러 있지만 마지막 마누라인 온나 산노미야가 이 상대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산노미야가 겐지의. 겐지 아니죠. 겐지의 친구의 그러니까 친구의 마누라잖아. 불륜 상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겐지의 부인이야. 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답가로 이렇게 남겼어요. 뭐라고? 누군가가 당신의 연기를 하늘의 구름으로 잘못 보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연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 나 역시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하고 구름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인데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나잖아요. 근데 나라고 안 밝히고 그렇지. 누군가가 누군가가. 서로 이렇게 밝히지 않고 애틋한 마음을 남기고 하나는 죄책감에 죽고 하나는 결국 절에 들어가는 출가를 해요. 근데 이 시를 들은 겐지는 너무 그 겐지가 자기 친구가 가여워서 증오도 사라지고 자기 부인도 모르고. 자기 부인인지 알아요. 알아? 알아요. 나중엔 알지만 너무나도 그 자기 죽은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죽은 그 자기 친구가 가여워서 증오도 잊어버리고 이 안타까움에 나약하게 눈물을 흘립니다. 이 겐지는 그런 말에서 울고 굉장히 여성성이 강한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라슬로가 이 소설이 하나 있는데 일본을 무대로 한 소설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토에서 좀 자랐거든요. 교토는 그런 말에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교토의 캐릭터의 상징으로 겐지를 픽했어요. 그래서 물론 겐지가 지금 현재 일본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토라는 도시에 나타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얘기를 쓰고 있는데 아마 어떻게 겐지가 그려졌을지 궁금한데 아마도 나약하고 심약한 혹은 병약한 그런 걸로 그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그 소설이 아직 보질 못했어요. 다음에 보시고 또 아직 나오지 얘기합시다. 않았어요. 네. 근데 여튼 그런 저는 인상을 받아서 그 두 가지가 그 시에서 좀 하나는 좀 일본에서는 그런 유교적인 그
그분을 한 명을 섬긴다 이런 거가 좀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불륜의 얘기는 교토의 얘기가 끝판왕이다. 교토가 그런 그 사랑에 대한 가치관 굉장히 높은 시기였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네, 예이츠. 예이츠, 제가 예이츠에 대해서 보통 그 화장품 회사의 이니스프리의 호도로 알고 있는 예이츠는 정말, 너무 제가 만약에 아들을 그런 예이츠 같은 아들을 가졌으면 정말 답답했을 텐데, 평생 동안 한 여자에게 무려 공식적으로 4번의 청혼을 거절당한 후에도 역시 그녀를 잊지 못해서 순정이다. 네, 완전히 순정남이에요. 진짜요? 진짜. 왜냐하면 저는 제가 봤더니 그 엄마한테 구원해서 딱지 맞고 그 다음에 30년 뒤인가 20년 뒤에 딸한테 구원해서 딸한테도. 또 아니, 딱지 그러니까 맞고 그 딸에서 엄마의 모습을 본 거지. 아, 그 그렇죠. 여자의 모습. 근데 또 딱지 맞았어요. 딱지 맞는데 딱지 맞은 게 어쩌면 평생 그 어떤 한 위대한 시인에게서 어떤 예술론을 불러일으켜서 맞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시 작품을 쓰겠다는 면에서 네. 그 예이츠의 영원한 그 뮤즈 모드보는 정말 우리가 박수 쳐줘야 할 훌륭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아유, 예이츠에게는- 여러 번 우리도 딱지를 났어요. 거기는 아이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페인이에요. 우리가 페인이죠. 아무튼 예이츠는 그 모드본이라고 하는 배우이자 이 사람은 굉장히 영국 서리에서 잉글랜드 부분에서 태어났지만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정말 잔다르크와 같은 그 삶을 살았는 아주 열렬한 페미니스트자 운동가였는데요. 여장부 같더라고요. 여장부예요. 근데 예이츠는 간디의 그 비폭력, 무저항으로서 어떤 온건하게 그 독립운동을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기질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뮤즈인 모드본을 정말 평생 동안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이츠가 시를 그 중에서 썼는데 제가 거기에서 가장 그 모드본을 추앙하며 정말 아픈 어떤 짝사랑하다가 거절당한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아픈 고백시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He wishes for the cross of heaven by William Butler Yeats. Had I the heaven embroidered cross in rose with golden and silver light, the blue and the dim and the dark close of night and light and the half light, I would spread the cross on the your feet, and I, being poor, have only my dreams. I have spread my dreams under your feet. Tread softly, because you tread upon my dreams. 이거는 뭐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시일 수도 있는데요. 천상의 필요, 천상의 옷감을 나는 원하노니, 그는 원하노니라는 제목을 가졌는데요. 뭐 대충 이래요. 뭐 그 하늘에 그 수놓은 아름다운 옷감을 당신에게 바치는데 나는 그 아름다운 그 옷감을 당신 발밑에 깔아두는데 흔히 줄여밟고 가세요. 왜냐하면 그 옷감 밑에는 내 꿈이 있으니까요. 보통 이런 건데 가장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I have spread my dreams under your feet. Tread softly because you tread upon my dreams. 이게 가장 유명한데요. 내가 이 옷감을 당신을 위해서 깔아둘게요. 밟고 가세요. 그렇지만 너무 세게 밟지 마세요. 사뿐히 지려 밟고 가세요. 왜냐하면 그
그 옷감 밑에 제 꿈이 있으니까요. 하고 그 어떤 네 번의 청혼을 한 모드건에게서 근데 땀치는- 결국은 밟았잖아. 짓밟았잖아. 짓밟았죠. 그 꿈을 갖다가 아주 짓밟았으나 아니고 그냥 아주 짓밟았으나 가장 성공한 여인이에요. 성공한 여인, 성공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혼한 남자하고 이혼을 했으나 아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이 여자하고 약간 연이 있는 사람은 아들이 50년 정도인가 연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노벨 평화상을 아일랜드에서 받았고요. 심지어는 이 네 번의 그 딱지 끝에 자기의 근데 나중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뭐죠? 착실하고 아주 친절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은 늦게 행복하게 만났으면 했어요?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이치는 드디어 이렇게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평생 아주 애끓는 어떤 마음을 주고 시를 써서 드디어 1923년도에 아일랜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면에서 이 여자는 아들에게는 노벨 평화상을 자기를 정말 쳐버린 남자한테 한테는 노벨 문학상을 가져다 준 어떻게 보면 형편과 상황이 달랐지만 결과는 장대한 성경에 원래는 뭐 미미했으나 결과가 장대했으니라는 여전사 스타일의 모드건과 예이츠의 사랑 얘기는 짝사랑이었으나 결말이 모드건에게보다는 남자들이 좋은 혜택을 받았죠. 네. 아무튼 오늘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일본, 중국 이 세 나라의 그 연애시를 봤는데 영국. 영국, 아일랜드. 영국 그렇죠. 근데 사랑은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야지 사랑은 간절하고 움직여요. 애절한 네. 그런 그 멋진 사랑시가 또 나온다는 네. 걸 오늘 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예이츠 만세. 모디건 만세. 모드건 만세. 모디건 나 만세. 나빠 언니.